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갈등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3억 2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그 돈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쓰이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김치통 하나로 시작된 작은 오해가 결국 경찰 출동과 기물 파손 사건으로까지 번졌다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35년간 아이들과 함께했던 교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한정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67세, 이제 정말 자신만의 시간이었죠.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남진수와 함께 보내는 첫 봄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시간이네. 남진수가 은행 내부 감사로 30년을 버텨온 피로감을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70세가 된 그도 숫자와 증빙 서류에 파묻혀 살던 일상에서 밴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온한 봄날, 아들 도윤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저 큰일 냈습니다. 범어내 거리에 디저트 카페 계약했어요. 41살이 된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해보려다 번번이 실패했던 도윤이었지만 이번엔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며칠 후 도윤이 아내 최설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39살의 설아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사립 유치원 교사 출신답게 아이들 다루는 솜씨는 좋았지만 뭔가 늘 포장된 느낌이랄까요. 시어머님,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인스타 감성 카페로 대구에서 1등 찍을 거예요. 한정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 남진수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증금이 1억 2천, 인테리어까지 하면 8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도윤의 대답에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었지만 아들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도윤아. 한정혜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카페 오픈 준비는 한 달 내내 계속됐습니다. 한정혜는 정성껏 김치를 담가서 큰 통에 넣어 가져갔어요. 신혼집에서 먹도록 해. 엄마가 직접 담근 거야. 그런데 설아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 시어머님. 저희는 요즘 저염식으로 식단 관리하고 있어서요. 김치는 좀. 다음 날 한정혜는 우연히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지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담가서 가져다 준 김치통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로 말이죠.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진수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어요. 뭔 일이야? 아니야, 그냥. 하지만 남진수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오랫동안 내부 감사를 했던 그의 직업병이었죠.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분리수거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설아가 김치통을 들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죠. 남진수는 그 장면을 캡처해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정혜야, 이걸 봐. 한정혜는 화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부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한정혜의 말에 남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엔 더 큰 문제가 될 거야. 이틀 후 카페 오픈 당일이었습니다.
범원의 거리 역세권에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카페는 정말 예뻤어요. 설아의 감각이 좋기는 했거든요. 인스타그램 감성이 물씬 풍기는 인테리어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정혜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금이 가 있었어요. 김치통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카페 오픈 한 달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한정혜는 일주일 전부터 차례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도 명절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거든요. 송편을 빚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이는 일이 비록 고되지만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윤이네는 언제 온다고 했지? 남진수가 성묘 준비를 하며 물었어요. 아침 일찍 온다고 했어. 설아가 아이들 한복도 새로 맞췄다더라. 한정혜는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10살, 8살 된 손주들이 한복 입고 오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추석 당일 아침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설아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내일 오후에 갈게요. 한정혜는 실망스럽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래,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지. 푹 쉬고 내일 와. 하지만 이상한 건 그날 저녁 친구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정혜야, 내 며느리 인스타그램 봤니? 제주도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데? 한정혜는 급하게 설아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제주도 풀빌라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설아는 수영복을 입고 풀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로는 샵 제주여행, 샵 풀빌라, 샵 가족여행, 샵 럭셔리라이프가 달려 있었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바로 그날 오전에 올린 거였습니다.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협찬 촬영 때문에 급하게 내려왔어요. 시댁 가기 애매해서 미안하지만 내일 인사드리러 갈게요. 한정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협찬 촬영? 며느리가 언제부터 인플루언서가 됐다는 건가요? 더 어이없는 건 댓글들이었어요. 언니 완전 부럽다. 풀빌라 어디예요? 아이들 너무 예뻐요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거든요. 여보, 이걸 봐. 한정혜가 남진수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남진수는 화면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몸이 아프다면서 제주도라고. 협찬 촬영이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날 오후 결국 도윤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 늦게 도윤이 혼자 잠깐 들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설아가 촬영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도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촬영이라는 게 뭐니? 한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인스타그램용 협찬 촬영이요. 요즘 팔로워가 많아져서 업체에서 연락이 온대요. 도윤의 설명을 들으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절보다 인스타그램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추석을 포기하고 제주도에 간 거구나. 남진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일주일 후 한정혜는 카페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손주들 간식거리도 가져다 주고 카페 운영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젊은 여자들이 커피보다는 사진 찍기에 더 바쁜 것 같았지만요. 어머님, 설아가 카운터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리 달가워 보이지 않았어요. 한정혜가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싼 선물을 꺼내자 설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손님들이 많은 시간인데 여기서 이러시면 좀 곤란해요. 이러다니? 뭘 어떻게 했다는 거니? 한정혜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아들네 카페에 인사차 온 것뿐인데 말이에요. 손님들이 민감해요. 개인적인 일은 영업시간 피해서 해주세요.
설아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에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이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미안하다. 한정에는 조용히 선물 봉투를 카운터에 내려놓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정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억 원을 지원해준 시어머니를 손님 앞에서 그렇게 대하는 게 맞나요? 김치통 사건, 명절 펑크, 그리고 오늘 일까지. 점점 선이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진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혜야, 이제 그만해야겠어. 이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아들 생각한다면 더욱 바로 잡아야지. 지금처럼 계속 두면 아들까지 망가질 거야. 카페 오픈 석 달이 지나면서 겉보기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설아의 사진들을 보면 매일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한정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장사가 잘 된다면서 왜 도윤은 계속 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머니,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요. 재료비랑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도윤이 전화를 걸어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창업 초기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석 달째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 의심스러웠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남진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달엔 300만 원 정도만.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300? 지난달도 300, 그 전달도 300이었는데? 죄송해요. 매출이 안정될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결국 또 3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한정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정말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걸까? 범어동 근처 비슷한 카페들 가격을 알아보니 도윤네 카페가 특별히 비싸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딸 다혜가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44살 간호사인 다혜는 늘 바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얼굴을 보여줬어요. 엄마,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어. 다혜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 소리? 설아 친구가 우리 병원 간호조무사로 있거든. 그 애가 그러는데 설아가 모임에서 시댁에서 돈 더 뽑아야 한다고 했다는 거야. 한정혜는 깜짝 놀랐어요. 뽑는다? 마치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뽑는 것처럼 말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야. 설아 어머니 최명숙 씨가 사교회 회장을 하면서 돈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문도 있어. 다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교회? 그게 뭔데? 일종의 개 같은 건데 회장이 돈을 관리하는 거지. 그런데 그 돈을 개인적으로 써서 문제가 된다는 거야. 한정혜와 남진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도윤이 요청한 운영비가 카페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간 건 아니겠죠? 다혜야, 확실한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간호조무사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날 밤 남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30년을 일하면서 숫자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거든요. 도윤네 카페 매출과 운영비를 계산해 보니 뭔가 맞지 않았어요. 정혜야, 내일 도윤한테 정확한 장부를 달라고 해. 장부까지 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기분이야 나중 문제고 일단 사실을 확인해야지. 다음 날 남진수는 도윤을 불러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그동안 보낸 운영비가 정말 카페에만 쓰인 거야? 도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당연히 카페 운영비죠. 그럼 증빙 서류를 보여줘. 영수증이나 계좌 내역 같은 거 말이야. 아버지, 그런 걸 왜? 왜냐고? 내가 은행에서 30년을 일했는데 돈의 흐름을 모르고 줄 수는 없잖아. 남진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증빙 서류는 설아가 관리해서 제가 바로 가져올 수는 없고.
그럼 설아한테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해. 남진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계좌 내역이라도 보여줘. 운영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하고 싶어. 도윤은 더욱 당황했어요. 계좌는 설아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순간 한정에도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카페 운영비라면 이렇게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도윤아, 정직하게 얘기해. 그 돈이 정말 카페에만 쓰인 거야? 한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일주일 후 다혜가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그 간호조무사한테 더 자세히 들어봤어. 설아가 자기 어머니 사교의 문제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대. 더 충격적인 건 도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최명숙에게 송금됐다는 정황이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 남진수가 물었습니다. 계좌 송금 내역까지는 확인 못했지만 최명숙 씨가 최근에 새 차를 샀다는 얘기는 들었어. 그것도 수입차로. 한정에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자신들이 준 카페 운영비가 엉뚱한 곳에 쓰인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그만해야겠어, 여보. 한정의 말에 남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사기나 다름없어.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지.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증거는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번엔 제대로 따져볼 거야. 증거를 찾기 위해 남진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은행 출신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먼저 도윤 명의로 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죠. 도윤아, 아버지가 세무 정리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계좌 내역 좀 가져와. 도윤은 어쩔 수 없이 통장을 가져왔어요. 남진수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한정의 부부가 보낸 운영비 300만 원이 들어온 당일 250만 원이 최명숙이라는 이름으로 송금된 기록을 말이죠. 송금 메모에는 급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남진수가 도윤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게 뭐야? 카페 운영비라며? 장모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도윤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아졌습니다. 한정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카페 운영비라고 거짓말한 거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잖아. 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진수는 더 차근차근 따져봤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받아간 돈이 총 얼마인지 알아?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 보증금 1억 2천, 인테리어비 8천, 신혼집 중도금 5천, 그리고 매달 운영비 명목으로 900만 원. 총 3억 2천만 원이야. 3억 2천? 도윤도 그 숫자에 놀란 것 같았어요. 그 돈이 정말 너희 생활과 사업에 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장모님 빚 갚는 데 쓰인 거구나. 남진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설아가 들어왔어요. 쇼핑백을 여러 개 든 채로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금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설아야, 앉아봐. 한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얘기해 볼까? 설아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계좌 내역 다 봤어. 남진수가 통장을 설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설명해봐. 운영비라고 받은 돈이 왜 내 어머니한테 갔어? 설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 도와드렸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설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교의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거든요. 딸이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한정에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왜 거짓말했어? 카페 운영비라고 했잖아. 운영비 맞아요.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 어머니 도와드리는 것도 운영비죠. 남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운영비가 그런 뜻이야? 우리를 완전히 우롱한 거네. 우롱이요? 설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사람은 돈으로 길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깟 돈으로 평생 생색 낼 거면 차라리 받으세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깟 돈이라는 말에 한정에는 말문이 막혔어요. 3억 2천만 원이 그깟 돈이라고요? 부부가 평생 모은 퇴직금의 대부분인데 말이죠. 받으라고. 남진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좋아. 그럼 받지. 아버님, 그게 아니라. 도윤이 급하게 말렸지만 늦었습니다. 길들일 돈이면 벌써 주식으로 불렸다. 이제 너희 삶이야. 한정에도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이후로 현금 지원은 전면 중단한다. 그리고 우리 관계도 재설정할 거야. 재설정이요? 설아가 되물었어요. 그래.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제 끝이야. 그때 설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명숙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설아는 잠깐 나가서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지금 시댁에서 난리 났어. 아니에요, 들켰어요. 잠시 후 설아가 들어오더니 휴대폰을 스피커로 틀었어요. 어머님, 아버님과 통화 좀 하세요. 최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우리 집 체면이 달린 문제라 시댁에서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체면이요? 한정혜가 반문했습니다. 사교의 일이 좀 복잡하게 됐거든요. 회장 맡으면서 실수가 있었는데 이걸 덮으려면 돈이 좀 필요해서.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남진수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우리 설아가 시댁 며느리인데. 최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더 도와주셔야죠. 인색한 교감 집안이라고 소문나면 좋겠어요? 인색한 교감 집안이라는 말에 한정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통화 끝. 한정혜가 휴대폰을 끊어버렸어요. 최명숙과의 통화가 끊어진 다음 날부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남진수는 아침 일찍 도윤을 불러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증빙 없는 돈은 한 푼도 없다. 가족이라서 더 없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도윤의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수성구청 사업자 관리팀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관련 신고 접수 건으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도윤은 급하게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구청에서 조사 나온다는 문자 왔는데? 뭔 조사? 설아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웠어요. 사업자 관리팀이래. 무슨 신고가 들어갔나 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무서에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납세자 귀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지드립니다. 조사 일정은 별도 연락. 도윤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카페를 연 지 겨우 넉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세무조사라니. 급하게 카페로 달려가 보니 설아는 이미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오빠, 이거 심각한 것 같아. 카드깡 의혹이래. 카드깡? 도윤은 그 단어조차 생소했어요. 뭔 소리야? 카드 단말기로 가맹점이 직접 결제하는 건데 실제 매출이 아닌데도 카드 결제 기록을 만드는 거야. 불법이래. 설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카페 재료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 지난달 재료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재료대요? 계좌로 보냈는데.
도윤이 당황해하자 업체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입금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래요. 업체 대표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총 미납 금액이 4,500만 원입니다. 이번 주 안에 해결 안 되면 고소장 넣을 수밖에 없어요. 도윤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재료대는 매달 결제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죠? 급하게 설아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재료대 결제는 내가 맡았잖아. 왜 안 들어간 거야? 나도 몰라. 분명히 이체했는데. 하지만 계좌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료대로 나간 돈이 업체가 아닌 최명숙의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어요. 설아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계좌로 보낸 거였습니다. 설아야, 이게 뭐야? 도윤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설아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어머니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재료대를 보낸 거야? 이건 사기잖아. 도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납품업체 대표는 약속한 기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자 정말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었어요. 그리고 합의금으로 6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미납액 4,500만 원의 위자료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죠. 6천만 원? 도윤은 현실감을 잃었어요.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 설아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시댁에 부탁해봐. 이번만 도와달라고. 지금 상황에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해? 하지만 설아는 이미 최명숙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합의금 6천만 원 나와야 해. 시댁에서 받아와. 그럼 엄마가 직접 가서 얘기할게. 시어머니가 교감 출신이니까 체면 때문에라도 도와줄 거야. 이틀 후 최명숙이 한정혜를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명품 핸드백을 들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사돈어른,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하지만 한정혜는 이미 무슨 일로 온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한정혜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뭐 때문에 오셨는지 대충 짐작은 가지만 일단 들어볼게요. 최명숙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사돈어른, 합의금만 도와주세요. 6천만 원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6천만 원이요? 한정혜는 놀랐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알아요. 하지만 설아가 감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최명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한정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부탁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본인 몫이에요. 사돈어른, 저희가 이미 3억 2천만 원을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인 걸 알고도 또 도와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최명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우리 설아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죽으라는 게 아니라 책임지라는 얘기죠. 한정혜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최명숙과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납품업체는 합의 기한을 일주일로 못 박았고 세무조사 날짜도 다음 주로 확정됐어요. 도윤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카페 문을 닫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런데 목요일 오후 3시쯤 한정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진수는 마트에 장 보러 나간 상태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설아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한정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설아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설아야, 진정해. 한정혜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하지만 설아는 앉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교감이면 뭐해요? 돈으로 사람 부려먹으면서. 뭐라고? 한정혜는 귀를 의심했어요. 돈으로 사람을 부려먹는다고요? 저희가 언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설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 당연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설아야, 목소리 좀 낮춰. 이웃들한테 피해가. 피해요? 지금 제가 죽어가는데 피해 걱정이세요? 한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설아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잘못하셨다고요? 돈 주면서 조건 다는 거 그게 잘못 아니에요? 조건? 한정혜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조건을 달았다는 거야? 김치 먹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명절에 와라, 카페에 함부로 오지 마라, 돈 쓰는 거 일일이 보고하라. 설아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아가 갑자기 거실로 뛰어들어가더니 소파 옆에 있던 유리 꽃병을 집어들었어요. 한정혜가 결혼할 때 받은 소중한 기념품이었습니다. 설아야, 그거 내려놓아. 내려놓으라고요? 이것도 어머님 돈으로 산 거겠죠? 그건 내 결혼 기념품이야. 기념품이면 뭐해요? 어차피 저희 때문에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설아는 꽃병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한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아야, 제발. 하지만 설아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전 그냥 흥분해서 그래요. 어머님이 저희를 너무 몰아붙이니까. 그리고 꽃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렸어요.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누가 싸우나?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한정혜는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25살에 결혼해서 42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꽃병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과의 기억이 모두 담겨 있었는데 말이죠. 어머님,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설아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나 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에는 이웃 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정혜 씨, 괜찮아요?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한정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이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남진수가 나타났습니다. 장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복도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여보. 한정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진수는 거실로 들어가서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설아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한 짓이야? 아버님, 제가 너무 흥분해서 남의 집 물건을 부순다고. 남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112를 눌렀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경찰 신고야. 이건 기물파손이야. 아버님, 제발. 설아가 울며 매달렸지만 남진수는 단호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기물파손 신고하려고요. 남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주소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설아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아버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배상할게요. 배상? 남진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배상은 무슨? 이미 늦었어.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복도에 몰린 이웃들은 수군수군 이야기했어요. 저 집 며느리가 원래 좀 이상했어. 맨날 명품 들고 다니더니.
경찰이 상황을 파악한 후 설아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전 그냥 흥분해서 그랬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남의 집 물건을 부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날로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도윤만이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설아와는 거리를 두기로 한 거죠. 한정혜는 그날 밤 깨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꽃병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게 슬펐거든요. 기물 파손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결국 카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무조사 결과 부정거래 의혹이 확실해졌고 납품업체와의 합의도 결국 실패했거든요. 합의금 6천만 원을 구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 도윤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일터는 물류센터였어요. 택배 상하차 작업이었죠. 형님 신입이죠? 여기 힘들어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윤은 작업복을 입으며 다짐했어요. 41살에 시작하는 육체 노동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니 허리와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께 진짜 사과하기 위해서요. 오후 2시가 되면 물류센터 일이 끝나고 곧바로 두 번째 일터로 향했습니다. 칠곡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사장님 왔어요. 40대 여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다 도윤 씨. 오늘도 홀서빙 부탁해요. 분식집에서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주문 받고 음식 나르고 설거지까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저씨, 떡볶이 추가요. 네, 바로 나갑니다.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도윤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성의가 묻어났어요. 두 곳에서 받는 월급을 합치면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카페 할 때 매출이라고 자랑했던 금액보다도 적었죠. 하지만 도윤에게는 이 돈이 그 어떤 돈보다 소중했어요. 자신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정직한 돈이었거든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10살, 8살 된 손주들은 아빠가 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 언제 다시 카페 해? 아이들의 질문에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가 지금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도윤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바빠서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한정혜는 도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도윤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피곤해 보이지만 눈빛만큼은 맑아졌거든요. 어머니, 제가 아이들 학원비는 책임질 수 있어요. 학원비? 네, 두 곳에서 일하니까 한 달에 350은 벌어요. 그 중에서 아이들 교육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도윤의 말에 한정혜는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돈이 부족하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진수도 아들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내 아버지.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도윤의 대답에 남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늦었지만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한정혜는 도윤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픽업을 해주고 집에서 밥을 해서 도시락을 싸주는 거였어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하는데. 돈은 내가 벌고 엄마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야. 아이들도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진짜 열심히 일해요. 10살짜리 손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응, 내 아빠 정말 대단해. 한정혜는 손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갚고 키우겠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책임지고요. 한정혜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어요. 예전에 도윤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제가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가 된 거죠. 남진수도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합의한 게 있어. 네, 아버지. 돈은 안 준다. 다만 아이 교육과 생활 리듬은 우리가 돕는다. 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비를 벌고 한정의 부부는 손주들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거였어요. 돈으로 얽힌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역할을 나누어 맡은 거죠. 3달이 지나자 도윤은 물류센터에서 정직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형님, 일 진짜 잘해요. 정직원 하실래요? 정말요? 도윤은 기뻤어요. 정직원이 되면 월급도 오르고 안정성도 생기거든요. 분식집 사장님도 도윤을 인정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 가게 매출이 늘었어요. 손님들이 도윤 씨 서비스 좋다고 자꾸 오더라고. 정말요? 그래요. 시급도 올려줄게요. 그날 밤 도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정직원이 됐어. 우리 조금씩 더 나아질 거야. 아이들은 아빠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빠 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각성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거였죠. 돈에 의존하던 소비자에서 자신의 노동으로 책임지는 아버지로 변한 거예요. 도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물류센터 정직원이 된 도윤은 월급이 400만 원까지 올랐고 분식집에서도 파트타임으로 꾸준히 일하며 추가 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8살 된 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 최고네. 도윤은 아이를 높이 들어 올리며 웃었어요. 예전에는 카페일에 바빠서 아이들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정혜도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10살 손주가 한정혜가 만들던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호박죽이야. 할머니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해주신 거야.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은 할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칠곡 재개발 지역에 새로 들어설 상가에서 도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님, 저희 상가에서 음식점 하실 생각 없으세요? 음식점이요?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상가 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흥미로웠습니다. 여기는 새 아파트 단지라서 젊은 가족들이 많이 들어와요.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음식점을 원하시는데요? 김밥이나 국수 같은 분식류요. 깔끔하고 저렴하게. 도윤은 바로 아버지에게 상의했어요. 이번에는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칠곡에 작은 김밥집 차려볼까 해요. 김밥집? 남진수는 관심을 보였어요. 분식집에서 10개월 일하면서 노하우도 쌓였고 초기 투자비도 많이 안 들 것 같아서요. 남진수는 아들과 함께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은행에서 30년간 숫자를 다뤄온 경험으로 사업성을 분석해 봤어요. 임대료 월 150,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2천만 원이면 될 것 같네. 네, 총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도윤아,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 남진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첫째, 모든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가족 관계에 돈 문제를 끌어들이지 말 것. 셋째, 실패해도 절대 추가 지원은 없다는 걸 각오할 것.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드릴게요. 이번에는 정말 제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아. 그럼 아버지가 원가 계산과 회전율 설계를 도와줄게. 하지만 운영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야. 한 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도윤이네 수제김밥이 문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어요. 김밥 5가지, 잔치국수, 어묵국, 그리고 유부초밥. 남진수의 철저한 원가 분석으로 가격은 합리적이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졌어요. 오픈 첫날 한정혜가 아이들과 함께 첫 손님으로 왔습니다. 도윤아, 축하한다. 어머니, 감사해요. 도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번에는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노동과 계획으로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김밥집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새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단골이 되었어요. 사장님, 김밥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윤의 인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밥집이 흑자를 기록한 거예요. 아버지, 이번 달 순수익이 300만 원 나왔어요. 도윤이 기뻐하며 보고했습니다. 정말? 벌써? 남진수도 놀랐어요. 처음 석 달에 흑자를 내는 식당은 흔하지 않거든요. 비결이 뭔 것 같아? 한정혜가 물었어요. 정직함인 것 같아요. 재료비 아끼려고 꼼수 부리지 않고 손님들한테 성의껏 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모든 걸 책임지니까요. 도윤의 대답에 부부는 흐뭇해했습니다. 겨울이 와서 첫눈이 내린 날이었어요. 김밥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도윤이 아이들과 함께 한정혜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호박죽 끓여달라고 했어요. 호박죽? 네, 가게에서 새 메뉴로 해볼까 해서요. 한정혜는 기꺼이 호박죽을 끓여줬어요. 그리고 유부초밥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겨울철 매출에 도움이 될 거야. 어머니 솜씨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배우면 돼. 급할 것 없어.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호박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맛있다, 할머니. 손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한정혜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살아가는 진짜 가족 말이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뭐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돈을 끊어주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한정혜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랑은 주는 일만이 아니라 멈추는 일이기도 하구나. 한정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경계를 만드는 것도 사랑의 다른 이름이야. 무작정 주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망치는 일이었어. 남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거야. 네, 이제 알겠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한편 최설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개인 회생 신청을 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요. 최명숙도 사교회에서 제명당한 후 조용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정혜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김밥집 셔터에는 재미있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현금 사양, 외상 불가, 가족은 예외 없다. 손님들은 이 문구를 보고 웃었지만 도윤에게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금전적 원칙을 바꾸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이제 한정혜는 정말 평안했습니다. 아들은 자립했고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돈으로 얽힌 복잡한 관계들이 모두 정리되어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끔 혼자 중얼거렸어요. 경계가 있어야 진짜 사랑도 있구나. 첫눈이 내리는 저녁 한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의존이 아닌 독립으로, 요구가 아닌 감사로 이어진 진짜 가족 관계 말입니다. 1년 후 도윤이네 수제김밥은 칠곡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정직한 재료와 성에 있는 서비스로 단골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되었고 아이들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한정혜와 남진수는 손주들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이 되었어요. 가끔 도윤이 어머니, 이제 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 한정혜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고마운 마음만 받을게. 우리는 이미 충분해. 이것이 한정혜가 배운 사랑의 기술이었습니다.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적절한 선에서 멈추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계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었던 거죠.